2025년 7월 미국 4대 은행 중 하나인 웰스파고가 전 세계 임직원에게 긴급 공지를 내립니다. 지금 이 시각부로 중국 출장을 전면 중단한다. 글로벌 은행이 그것도 세계 2위 경제대국에 대한 출장을 통째로 막아버린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며칠 전 출장을 갔던 이 은행의 임원 한 명이 출장지에서 그대로 발이 묶였거든요. 체포된 것도 기소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못 나간다는 통보 한 줄이었습니다. 같은 달 일본 노무라 증권 임원, 미국 리스크 자문사 크롤의 홍콩 출신 임원, 미국 상무부 직원까지 줄줄이 같은 상황에 빠집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출장 가방을 챙겨서 베이징, 상하이로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는 것. 한 가지 더, 이게 외국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자국민의 여권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가 동네 병원의 간호사가 은행 창구 직원이 어느 날 출근했더니 여권을 제출하라는 공지를 받습니다. 거부할 방법은 없습니다. 변경 지역에서는 주민 2,200만 명의 여권이 단체로 경찰서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인구로 따지면 호주 전체 국민과 맞먹는 숫자가 통째로 출국 권한을 잃은 거예요. 30년 전 중국은 문을 여는 나라였습니다.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선언하면서 인민복을 벗고 양복을 입기 시작한 나라였죠. 그런데 그 문이 지금 다시 닫히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서운 속도로요. 도대체 14억 인구의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자기 국민의 여권을, 그것도 학교 선생님의 여권까지 빼앗아야만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한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일까요? 뉴스에서는 단편적으로만 다뤄지는 이 거대한 흐름의 속사정을 오늘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2016년 가을 중국 서북부의 한 변경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10월의 어느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출근 준비를 하던 시간에 동네 경찰서로부터 일제히 같은 통지가 내려옵니다. 모든 주민은 일주일 안에 여권을 경찰서에 제출하라. 출국이 필요한 경우 사전 허가를 받으라. 처음엔 사람들이 농담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이었습니다. 한족도, 위구르족도, 카자흐족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 지역 전체 주민 약 2,200만 명의 여권이 일제히 경찰서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한국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단 한 주 만에 합법적으로 해외에 나갈 권리를 잃은 겁니다. BBC, 뉴욕타임스, 휴먼 라이츠 워치가 일제히 충격적인 보도라며 다뤘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 정부의 명분은 단순했어요. 테러 방지 단내 글자였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해외여행을 가고 싶을 때마다 동사무소에 가서 사유서를 쓰고 경찰의 도장을 받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 순간 중국에서는 일상이 된 거예요. 같은 시기 또 다른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더 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티베트 자치구입니다. 여긴 아예 여권을 압수하는 단계도 거치지 않습니다. 그냥 발급 자체를 거부해버립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한족이 여권을 신청하면 일주일이면 나오는데 티베트 사람이 신청하면 1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국제 티베트 지원 네트워크 보고서에 따르면 사실상의 여권 발급 거부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명문화된 법은 없지만 현장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룰이죠.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히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 나가 살고 있던 위구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미국, 터키,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에 정착해서 살던 위구르 사람들의 여권이 만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중국 대사관에 갱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대사관 직원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갱신은 본국에 돌아와서 신청하세요. 본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항에서 그대로 사라집니다. 가족들에게 연락이 끊기고 몇 달 뒤에야 재교육 캠프에 수용됐다는 소식이 인편으로 전해지는 거죠. 위구르 인권 프로젝트는 이 정책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무기화된 여권, 영어로 워퍼나이즈드 패스포츠라고 해요. 여권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신분증이 아니라 시민을 가두는 도구로 변해버린 거예요. 해외에 있는데도 무국적자가 되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못하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자식들 학교는 어떻게 보내고 은행 계좌는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한 50대 위구르 여성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어느 나라 사람도 아닙니다.
이 한 문장이 그 정책의 본질을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변경지역, 소수민족 이야기구나. 멀리 떨어진 특수한 상황이구나.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다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 정책이 베이징과 상하이로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장면이 바뀝니다. 2024년 봄, 베이징의 한 평범한 초등학교 교무실입니다. 4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왕 선생님, 30대 후반의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어느 날 출근했더니 교장이 전 교직원을 소집합니다. 이번 주 안으로 전 교직원은 여권을 학교 행정실에 제출해주세요. 출국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왕 선생님은 황당했습니다. 본인은 그냥 4학년 담임이거든요. 국가 기밀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외국 출장 갈 일도 없는 평범한 교사입니다. 그런데 거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부하면 인사불이익이 따른다는 게 명확했거든요. 이건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뉴욕타임스가 2025년 8월에 보도한 실제 상황을 재구성한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이 정책의 대상자 명단입니다. 처음에는 공무원들로 시작했어요. 이건 사실 중국에서 오래된 관행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집권 이후 그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더니 최근 2년에서 3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여권을 제출해야 하는 직군이 어디까지 왔는지 보십시오. 모든 공무원,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동네 주민센터 직원까지 다 포함됩니다. 국유기업의 임직원, 회장님부터 말단 사원까지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초중고 교사, 공립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대학 교수, 일부 지방에서는 국유은행 창구 직원까지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중국 노동인구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정부 관련 영역에 속해 있어요. 국유기업 종사자만 해도 수천만 명입니다. 거기에 교사, 의사, 간호사까지 더하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해집니다. 14억 인구 중에서 자기 의지로 비행기표를 예매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친다는 점입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공무원의 자녀가 해외 유학 가는 것 자체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아이가 미국 대학에 합격해도 못 가는 거예요. 아들, 딸을 군대 보내놓고 면회조차 못 가는 부모의 심정 떠올려 보십시오. 그 답답함이 14억 인구 전체로 번지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에는 라과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자로 벌거벗을 라에 관리관을 씁니다. 풀이하면 벌거벗은 관리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부패한 관료가 가족과 재산을 먼저 해외로 다 빼돌리고 본인은 빈손으로 본토에 남아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는 패턴을 말합니다. 가족이 미국에 있고 통장이 캐나다에 있는데 본인만 베이징에서 출근하는 거죠. 이런 라과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가족부터 못 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묶어두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두뇌 유출입니다. 중국에서 한 해에 해외로 이민 가는 백만장자가 헨리 앤 파트너스 보고서 기준으로 1만 5,200명에 달합니다. 세계 1위예요. 부자들이 떠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진짜 심각한 건 의사와 과학자들이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대 교수, 종합병원 의사들의 여권을 묻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 이유, 이게 가장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충성도 검증이에요. 시진핑 시대 중국의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안전, 중국어로 안취안입니다.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체제 안전이 됐어요. 그런데 체제 안전이라는 게 묘한 게 일단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우리 편이 맞나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하니까요. 그 확인 절차가 바로 여권 제출이라는 의식인 거예요. 여권을 순순히 내놓는 사람은 당의 사람, 거부하면 의심받는 사람. 이렇게 단순한 충성 테스트가 되어버린 셈이죠. 이 모든 변화를 보면서 미국 의소리 같은 언론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마오쩌둥 시대로의 회귀. 1949년부터 1978년까지 마오쩌둥 집권 30년간 중국 인민은 사실상 해외여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외국에 친척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반동분자로 몰리던 시절이었거든요.
덩샤오핑이 그 문을 열어줬고 40년 동안 중국은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그 문이 지금 다시 닫히는 중이에요. 숫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중국 대법원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법원이 명령한 출국 금지 건수가 2016년에는 5,000건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는 3만 9천 건으로 폭증합니다. 4년 만에 거의 8배예요. 가장 최근에 집계된 한 해 자료에서는 5만 3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보이시나요? 이건 법원이 공식적으로 도장 찍은 출국 금지만 센 거예요. 경찰이나 국가안전부가 비공식적으로 잠깐 못 나가십니다 라고 통보하는 경우는 통계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 숫자는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국 금지의 칼날이 자국민을 넘어 외국인에게까지 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한국 기업인들이 정말 남의 일로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인물, 마오 천웨라는 분입니다. 2025년 7월의 일이에요. 이분은 미국 4대 은행 중 하나인 웰스파고의 임원이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이고요. 무역 금융 분야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출장으로 중국에 들어갑니다. 평범한 비즈니스 미팅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일정을 마치고 공항에 갔더니 출국이 안 됩니다. 체포 영장이 있는 것도 정식 기소를 당한 것도 아니에요. 자, 그냥 수사 협조를 위해 출국을 제안한다는 통보 한 줄이었습니다. 웰스파고 본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즉시 전 임직원에게 공지를 내립니다. 자, 모든 중국 출장 무기한 중단. 미국 4대 은행이 세계 2위 경제대국에 대한 출장을 통째로 막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같은 시기에 미국 상무부 직원도 같은 신세였어요. 두 번째 인물은 일본 노무라 증권의 찰스 왕종허라는 분입니다. 노무라 중국 투자은행 부문을 총괄하는 회장급 인사였어요. 홍콩에 거주하는 분이었는데 본토 출장을 갔다가 출국 금지에 걸립니다. 사유는 본인이 한참 전에 다른 국유은행에서 근무하던 시절과 관련된 어떤 수사 때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본인이 직접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저 옛 직장의 옛 사건에 이름이 한번 거론됐다는 이유로 1년 가까이 본토에 묶여 있었어요. 그동안 글로벌 금융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저 정도 거물도 묶이는데 우리는 뭐가 안전한가? 세 번째 인물은 마이클 첸, 미국 리스크 자문사 크롤의 임원이었습니다. 2023년 9월에 본토에서 억류됐어요. 크롤이라는 회사는 글로벌 기업들의 실사와 리스크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거든요. 외국 기업이 중국 회사와 거래하기 전에 이 회사 믿을 만한가를 조사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 핵심 임원이 묶였다는 건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정상적인 실사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자체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이런 분들이 지금 중국 안에 몇 명이나 잡혀 있을까요? 자, 세이프가드 디펜더스 추정으로는 수백 명에 달합니다. 미국,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국적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중국 정부는 정확한 숫자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잡혀 있다는 사실조차 본국 대사관에 알릴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가족과의 연락이 2달 넘게 끊겼던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분들은 안전할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14년에 단동에서 한국인 선교사 김모 씨가 영구 구금된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2023년에는 한국의 한 반도체 기업 임원이 출국 금지에 걸렸다가 풀려난 사건이 있었어요. 보도는 기업 보호 차원에서 익명으로 처리됐지만 업계에서는 다 아는 사건입니다. 결정적으로 2023년에 중국이 방한처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습니다. 이 법의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간첩 행위의 정의가 너무 모호하다는 겁니다. 단순한 시장 조사, 기업 실사, 통계자료 수집 같은 평범한 비즈니스 활동도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간첩 행위로 엮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컨설팅 회사들과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는 비공식적인 중국 출장 매뉴얼이 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살벌해요. 첫째, 절대 혼자 가지 마라. 최소 2명 이상 함께 움직여라. 둘째, 평소 쓰는 노트북과 휴대폰을 가져가지 마라. 출장 전용 깨끗한 기기를 따로 마련해서 가져가라. 셋째, 본사에 매일 정기 보고를 하라. 24시간 연락이 두절되면 비상대응 매뉴얼이 자동 가동되도록 하라. 비즈니스 출장이 마치 분쟁 지역 취재 가이드라인처럼 변한 거예요. 옛날에 베이징 공항에 내리면 이제 큰 시장에 들어왔다는 설렘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내가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긴장감이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과 인재들은 더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이미 빠져나간 사람들의 숫자만 봐도 그래요. 헨리 앤 파트너스 보고서 기준 2024년에 중국을 떠난 백만장자가 1만 5,200명, 세계 1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매일 평균 40명 이상의 백만장자가 중국 국적을 사실상 정리하고 떠난다는 뜻이에요. 매일 40명씩 1년 365일 내내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가장 많이 간 곳이 싱가포르. 가족 사무소를 만들어서 자산을 관리하기 좋고 화교 사회가 탄탄하니까요. 두 번째는 일본 도쿄. 도쿄 도심 고급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 명단을 보면 20% 이상이 중국인인 단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바이, 그리고 여전히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중국 청년층 사이에서는 신조어까지 생겼어요. 런스웨이라는 말입니다. 영어 단어 run, 그러니까 도망간다에서 따온 말이에요. 거기에 학문이라는 뜻의 쇠를 붙였습니다. 풀이하면 어떻게 하면 중국을 잘 뜰 수 있을지 연구하는 학문. 이 단어가 웨이보 같은 SNS에서 검열어로 지정될 정도로 유행했습니다. 자기 청춘이 살아갈 나라를 떠나는 방법을 학문으로 정리하는 청년들. 이 광경 자체가 한 시대의 분위기를 다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들이 그냥 비행기만 타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는 개인이 1년에 해외로 보낼 수 있는 돈이 5만 달러로 묶여 있어요. 우리 돈으로 7천만 원 정도예요. 백만장자, 억만장자에게 7천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별의별 우회 수법이 다 동원됩니다. 가장 흔한 게 스머핑이라고 불리는 방식이에요. 친척,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회사 직원들 명의를 빌려서 한 명당 5만 달러씩 쪼개서 송금하는 거죠. 한 부자가 명예 100개를 동원하면 한 해에 500만 달러가 합법적으로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더 기발한 사례가 2016년에 있었어요. 어느 본토 부자가 홍콩에서 큰 금액의 보험 상품에 가입했는데 단일 결제가 안 되니까 신용카드를 무려 800번 연속으로 긁었습니다. 한 번에 5만 달러씩 800번, 카드 단말기가 과열될 정도였다고 해요. 이 사건 이후에 을련카드사가 보험사 단말기 결제를 차단합니다. 더 거친 방법도 있어요. 금괴를 차에 숨겨서 홍콩 국경을 넘는 고전적인 밀반출. 한 운전기사는 차량 부품 사이에 1190만 홍콩 달러어치 금을 숨겼다가 적발됐습니다. 한화로 약 20억 원어치예요. 최근에 가장 핫한 방법은 USDT, 흔히 테더라고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OTC 환전소에서 위안화를 USDT로 바꾸면 국경을 넘지 않고도 자산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거든요. 미국 의회 청문회 자료를 보면 멕시코의 시날로아 카르텔이 이 중국 머니브로커 네트워크와 손잡고 5천만 달러 이상의 마약 자금을 세탁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자본 통제를 막기 위한 수단이 어느새 글로벌 마약 자금 세탁, 인프라가 되어버린 아이러니인 거죠. 2015년 한 해에 중국 당국이 적발한 지하은행 자금만 1770억 달러였습니다. 자, 우리 돈 240조 원 있죠. 이건 적발된 것만 그렇다는 겁니다. 잡히지 않고 빠져나간 돈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져나가도 진짜 안전할까요? 여기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꼭 짚고 가야 합니다. 샤오젠화라는 인물입니다. 캐나다 국적의 중국계 억만장자였어요. 토모로우 그룹이라는 거대 금융그룹의 회장이었고요. 2017년 1월 27일 새벽, 홍콩 포시즌스 호텔, 최고급 호텔이죠. 그날 새벽 호텔 CCTV에 충격적인 장면이 찍힙니다. 휠체어에 앉은 한 남자가 머리에 시트가 씌워진 채 호텔 뒷문으로 옮겨지는 모습이에요. 그 남자가 샤오젠화였습니다. 그렇게 사라진 그는 5년 동안 행방불명이었어요. 그러다 2022년에 갑자기 상하이 법원의 피고인석에 다시 나타납니다. 판결은 징역 13년에 토모로우 그룹의 8,500억 원의 벌금이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자국민의 재판을 참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어요. 캐나다 국적의 사업가가 영국이 통치하던 시절에 흔적이 남은 홍콩의 외국계 호텔에서 본토 보안 요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끌려가 5년 뒤에 본토 법정에 세워진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해외에 있어도 외국 국적이어도 우리는 손이 닿는다. 14억 인구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인 셈이죠.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같은 의문을 가지셨을 거예요. 도대체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이게 지속 가능한 일일까?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짧게 답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답은 한 단어로 정리됩니다. 두려움입니다.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인재가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체제 밖으로 사람들이 마음이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강한 나라는 굳이 국민의 여권을 압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떠났다가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좋다며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강한 나라거든요. 여권을 압수해야만 사람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건 그 나라의 자신감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이게 지속 가능한가? 결과는 이미 숫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FDI라고 부르는 지표가 최근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베이징과 상하이 사무소를 싱가포르와 도쿄로 옮기고 있어요. 가두면 가둘수록 떠나려는 사람만 늘어나는 역설인 거죠. 비 오는 날 우산을 빼앗으면 사람들이 안 떠날 줄 알았는데 정작 비 맞기 싫어서 더 멀리 도망가는 격이라고 할까요? 세 번째, 우리 한국에는 무슨 의미인가? 이건 진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의 이야기예요. 한국 기업의 중국 주재원, 출장자, 그리고 사업가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비즈니스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 거죠. 한중 관계를 풀어가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셈법도 이제는 옛날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여권을 손에 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단순히 종이 한 장을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원할 때 이 나라를 떠날 수 있고 또 원할 때 돌아올 수 있다는 권리. 그 권리는 인간이 자유로운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가장 기본적인 증표입니다. 그 증표를 점점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거두어들이고 있는 나라가 지금 우리 옆에 있습니다. 30년 전 중국은 분명 문을 활짝 열던 나라였습니다. 그 문 안에서 한국 기업이 성장했고 우리도 그 흐름의 수혜를 입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 문이 닫히는 소리를 오늘 우리는 함께 들은 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30년 후에 중국이 어떤 나라가 되어 있을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한국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권을 쥔 손의 무게, 그리고 그 손이 누리는 자유의 무게, 그 자유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14억 인구의 이웃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